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냈어요? 오늘도 사회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교과서 62쪽부터 64쪽까지 내용입니다. 공부할 주제는요, 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경고 먼저 갈게요. 저작권 경고.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서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여기서 저작물은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을 이야기하고요. 이것들은 모두 본 수업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녹화, 녹음, 캡처 등 안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이고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밝힙니다. 파워포인트는요, 늘 인디스쿨 혜야 선생님 자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는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전자저작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구글 검색을 통해 획득한 자료 일부 있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부에 대해서 배웠었단 말이죠. 정부요. 정부가 무엇이었나요? 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는 어디에 속했다? 행정부에 속했죠. 그죠? 행정부 좋습니다.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었죠. 그러면 이 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정부는 기본적으로요. 무엇에 따라? 법에 따라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곳입니다. 각종 정책을 집행하고요. 예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실행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부 조직에는 뭐뭐뭐를 중심으로, 중심이 누구였죠? 좀 전에 얘기했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요.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는 국무총리가 역할을 대신한다 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국무총리 아래는요 여러 개의 무슨 부, 무슨 처, 무슨 청 그리고 무슨 위원회까지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 계속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의 대표이자 정부의 최고 책임자 이건 누구죠? 우리나라 대표이자 정부의 최고 책임자 누구? 그렇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도와 각 부 관리 그리고 대통령 임무를 대신 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대통령 도와서 각 부를 관리하는 사람. 누구? 국무총리.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예하 부서가 있었단 말이죠. 뭐 교육부, 국방부 뭐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자, 이 무슨 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배치돼 있죠? 어떤 사람들이 배치가 돼 있죠? 무슨 부, 장관, 그죠? 그리고 무슨 부, 차관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무슨 부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린 계속 이 그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그림 딱 보자마자 스스로 머릿속으로 짝짝짝 해서 여기 칸들을 다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봅시다. 자, 가운데 뭐라고 돼 있죠? 삼권 분립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삼권 분리 아니죠. 분립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세요. 삼권 분립이 뭐였습니까? 삼권 분립은요. 뭘 나눴죠? 국가 권력을 나눴어요. 몇 개로? 세 개로 나누었어요. 왜 나누었죠? 서로 뭐 하려고? 감시, 견제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지 않도록 서로 감시, 견제하도록 하는 것. 이게 삼권 분립이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눴는데요? 무슨 부 있었죠? 그죠? 뭐죠?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우리나라 입법부는 어디였죠? 국회, 그죠? 그리고 사법부는 법원이었죠. 그죠? 마지막 행정부는요. 정부였습니다. 그러면은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뭘 하죠?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법부에서는요. 재판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국가 살림을 합니다. 정책 집행하고요. 예산 쓰고요. 이런 것들 정부에서 하는데 마찬가지 국가 살림을 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누가 만든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균형이 잘 맞죠, 그죠? 한 가지씩만 더 가볼게요. 국회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국회 의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법원 중에 제일 큰 법원? 대법원장. 마지막 정부의 수장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누구? 대통령이다. 까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중에서 사법부인 법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정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법정 가본 친구 있어요? 살면서 최대한 안 가야 되는 곳이죠. 가본 일이 없길 바라고요. 혹시 가본 일이 있더라도 참관 자격으로 가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참관인으로서 이외에는 판사 검사로서 말고 가급적 가지 않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흔히 우리가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는 법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법정에는 이렇게 판사가 있고요. 변호인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변호인. 그리고 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관람을 하는 방청객들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증인이 있기도 합니다. 교과서 62쪽을 우리 한번 볼게요. 교과서 62쪽에 법정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법정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요. 법정에는 재판장 혹은 판사가 있어요. 재판장 혹은 판사. 재판장 그리고 판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판결을 내려요. 판결. 근데 또 중요하죠. 그냥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요.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재판을 받는 사람. 흔히 피고인은 뭐랄까요?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 아직까지 재판을 해서 확실해지진 않았으나 범죄를 저질렀다, 나쁜 일을 저질렀다, 혹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줬다라고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은요,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여러분, 자기 억울한 점은 자기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변호인이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재판장 혹은 판사는 판결을 어떻게 내린다고 했어요? 법에 따라서 내린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 억울한 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냥 저는 억울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법에 근거해서, 그죠? 법에 근거해서 억울한 점을 이야기해 주면은 재판장 혹은 판사가 판결하기에 좀 더 나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변호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물론 변호인을 고용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면 당연히 변호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있죠. 검사는요,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요, 조사해서요, 재판을 요구합니다. 아하, 법원 안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법원에서요,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 말고 나쁜 사람 징역 몇 년 땅땅땅 이런 것 말고 다른 일도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을 또 할까요?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우리 배웠었죠, 그죠?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도 함께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과서 63쪽을 펴보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하는 일들이 막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거든요. 총 3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예시 상황, 그게 이런 상황에 속하죠. 그죠? 이런 재판을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이 남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하는 재판, 이걸 우리는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재판하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재판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사재판이요. 재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법원에서 하는 두 번째 일은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줍니다. 일방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 말고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들 사이에 개인적인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돼요. 그럴 때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요,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끼리 생긴 갈등을 해결해주는 것, 이걸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의 특징은요, 일단 검사가 없어요. 왜? 일방적인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법을 어긴 사람, 일방적인 나쁜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없는 대신에요, 재판을 열어달라고 부탁한 사람, 재판을 요청한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이 원고와 그 재판을 요청한 사람에 의해 재판에 같이 오게 된 사람, 이 사람을 피고라고 하거든요.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그럼 민사재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원고가 재판장에게, 판사에게 재판을 요청하고요. 그러면은 관련된 피고가 출두하게 됩니다. 재판장이에요. 그러면은 양쪽 변호인 혹은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죠. 이게 민사재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원에서 하는 세 번째 일은요, 개인과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와 뭐 국가로 인해 내가 손해를 봤어. 뭐 지방자치단체, 뭐 대전시로 인해 내가 손해를 봤어. 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이럴 때 이런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걸 우리는 행정재판이라고 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재판을 하는 것. 이걸 행정재판이라고 해요. 뭐 대표적인 예시가 뭐 이런 게 있죠. 지하철 공사 때문에 우리 집이 부서졌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뭐 도시철도공사나 뭐 시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죠. 이런 걸 행정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재판의 특징은요. 재판 대상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죠. 이 외에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외에도요. 법원은 뭐 가사재판, 선거재판 등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요. 법원에서는 재판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결서 요청 시 판결서,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보고 싶으면요. 제공 절차를 통해서 요청하면 돼요. 절차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 참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심제도라는 게 있어요. 삼심제도. 삼심제도 우리 5학년 때 배웠었는데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삼심제도는요. 아무래도 재판을 사람이 하던 거다 보니 판결에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재판을 3번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해요. 5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거 기억날까요? 첫 판결에서 억울하면은 더 높은 기관에서 2번째 재판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뭔가 억울하다 그러면은 3번째 더 높은 기관에 재판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총 3번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억울한 판결을 받은 백성은 관찰사나 뭐 사헌부 이런 데에 상고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오늘날의 3심 제도를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1심은요,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지방법원에서요. 근데 1심 결과, 이게 뭐 원고건, 피고건 상관없습니다. 1심 결과에 불만족해요? 그러면요, 고등법원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항소라고 해요. 항소. 1심 결과에 불복해서 2심 재판을 요구하는 걸, 이걸 우리는 항소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2심 재판을 했는데요. 2심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2심 재판에서 판결 결과가 또 막 억울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높은 기관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상고라고 합니다. 2심 재판을 결과에 불복해서요.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이걸 상고라고 하고요. 대법원에서 3번째 재판, 3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두세요. 그냥 잠깐 기억만 해두세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어쨌거나 공정한 재판으로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헌법이 뭐였죠? 헌법. 헌법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법 중의 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법 중의 법. 모든 법은 헌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들어졌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은 헌법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이런 일을 합니다. 혹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에서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왜?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시대에 따라 뭐 요구되는 법률이 바뀌기도 하고요.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나
지금 필요 없는 법 이런 것들 혹은 뭐 그 만들어질 당시에는 뭐 인정되었으나 지금의 기준으로는 헌법에 어긋나다고 판단되는 법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이 낙태금지법에 대한 거예요. 아, 참고로 이 낙태금지법 이야기 이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거 얘기 잠깐 해볼게요. 헌법에는 분명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낙태가 뭔지 알아요? 낙태? 일단은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알았죠? 낙태는 이런 거예요. 뭐 누군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얘기는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잉태한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나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근데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이 아이는 참 애매하죠. 그죠? 물론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만은 원하지 않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보세요. 헌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권한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생명 존중이라는 권한 지금 가치와 지금 서로 충돌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낙태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법이에요. 낙태하면은 법으로 처벌받아요. 이해되죠? 근데 헌법에 자기결정권하고 지금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됐냐? 짧게 설명해 줄게요. 2019년이에요. 2019년 아마 4월이었을 겁니다. 2019년 4월경에요. 헌법재판소에서요. 낙태금지법 이거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납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낙태금지법은 이라고 지금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거 바로 중지시키지 못해요. 왜냐면은 뭐 보완하고 뭐 법률을 다시 만들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 12월까지 관련된 낙태금지법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은 낙태죄는 폐지되게 됩니다.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잡힐까요? 이 예시면은? 그리고 마찬가지 혹시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혹시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역시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같이 높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심판을 하기도 하죠. 그 얼마 전에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판결 어디서 내렸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단 말이죠. 그 밖에도 헌법과 관련된 모든 다툼은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 몇 명? 9명이요. 근데 이 9명이 있는데 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요. 헌법재판 결정을 내릴 때는 6명 이상이 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9명 중에 6명 이상이요. 와, 헌법재판관 진짜 멋지다. 그죠?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중요한 헌법재판관은 누가 임명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관은 누가 임명할 것 같아요? 누가 임명한다? 자, 보세요. 자,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이고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거 근데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하면
대통령에게 너무 유리한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임명하는데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임명하는데.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요. 그럼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에게 지명을 받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또 단어 하나 생각나야 돼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죠. 그죠? 결국 행정부에서 3명. 그죠? 국회는 입법부죠. 그죠? 입법부에서 몇 명?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은 사법부죠. 그죠? 사법부에서 3명. 이렇게 나누어서 선출한다는 얘기인 거죠. 와, 멋지죠. 그죠? 결국 여기서도 삼권 분립은 지켜지게 되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